그걸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사드를 겪으면서 중국과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좀 이렇게 분산을 시키자 그래서 새로운 신경제 영토 확장 차원에서 북방 경제를 뚫고 나가고 또 남방을 뚫고 나가는데 북방 경제 핵심은 러시아고 남방 경제 핵심은 인도와 인도네시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양쪽을 지금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북방 경제 협력은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신경제 영토,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드 배치나 이 북핵 문제로 점증하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 관계를 경제 번영을 통해서 완화시키고 좀 바꿔보자 국면을. 그래서 남북 관계 지금 잘 안 풀리니까 일단 한러 관계 또 한 중앙아시아 이렇게 대륙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전국적으로 북한을 유도하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아는 관계죠. 지난 2000 시장 때 알게 되어서 그때 훈장을 받겠는데 이게 그 오르지나 두루비지 그 국가 우호 훈장입니다. 그때 러시아로 푸틴한테 직접 받았던. 그래서 이제 푸틴 대통령 그 인연으로 같이 특사로 제가 가겠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인연으로 푸틴뿐만 아니라 마트비엔코 현재 상원 의장, 그 볼로딘 하원 의장, 그리고 또 메드베데프 총리도 다 이제 만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른바 그럼 러시아 통이 되셨네요. 지금 볼로딘 의장으로 카톡을 좀 하고 있을 정도로 친구가 됐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그러면 그런 북방 남방 부분을 차원에서 상당히 책 읽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통상교섭본부 다 같이 준비하고 있고 특히 김현종 본부장이 지금 그 유라시안 연합과 FTA 워킹 레벨 협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장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제 그 수주를 따내고 하나의 프로젝트의 협약을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내는 것이죠. 22일 날 지금 덴마크로 해가지고 야말반도를 갑니다. 그래서 노바텍 회장과도 이제 만나게 돼 있는데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우리나라 최초로 이 쇠빙계를 가는 LNG 운반선 15척을 수주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2차로 15척이 추가 또 발주가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물량들을 확보해 보려고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에도 담비 같은 소식이네. 그렇게 만들어 봐야죠. 아무래도 이제 제가 총괄본부장을 맡게 된 것은 임종석 실장이 저를 뭐 2번이나 찾아와서 저 권유를 했고 또 홍영표 또 노영민 또 이런 분들이 와서 설득을 했죠. 근데 이제 또 대통령도 만나 뵙고 그때 후보 시절에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결정할 때는 양정철을 만나고 나서 그 안에도 이제 마음은 굳혀졌지만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는 양정철이 만남이 큰 그 판단에 도움이 됐습니다. 이게 참 양정철의 그런 자세가 크게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특히 제가 양정철과 만날 때 너는 내가 정말 싸가지 없이 봤다 너를 그동안 근데 처음 만날 때부터 자세가 엄청 겸손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변화가 됐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대선 과정이 필요하다면은 너 전부 공직 취임 안 하겠다는 선언하고 삼철 소리가 안 나오도록 내가 총괄본부장으로서 얘기할 텐데 수용할 용의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수용 정도가 아니라 언제든지 제 목이 필요하면 내놓겠습니다. 내가 그걸 보고 정말 감동을 했어요. 야 문재인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양정철의 자세를 보니까 정말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충성하는 모습이 느껴져서 저도 흔쾌히 이래도 이러면 이제 내가 총괄본부장 내가 가서 양정철 너가 제대로 뒷받침 안 하면 내가 이거 본부장 할 수 있겠냐 말이야. 저희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아무튼 제가 들어가면서 이제 저를 영입하려고 했던 분들한테 제가 약속을 받은 거잖아요. 같이 근데 우리 임종석 실장이 또 제일 먼저 저를 이제 제안을 했고 또 노영민, 홍영표 두 의원도 했고 양정철도 했고 이기 때문에 이분들과 다 같이 사이가 원만하게 이거를 조정할 수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잡음이 없이 약간의 뭐 이제 경선이 마치고 당선대의로 전환할 때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그걸 잘 해결하고 하나로 된 게 참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게 또 여러 가지 예. 위험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예. 성급한 기대를 해서는 또 나중에 실망이 클 수도 있지만 예. 그래도 어찌됐건 이런 물꼬가 튀어진 게 너무 다행입니다.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측을 배려하면 북이 돌아지고 예. 또 남북 관계를 막 갈라 그러면 또 미국의 견제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참 이 양쪽을 달래면서 이걸 가야 될 입장인데 그걸 참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이제 북한도 어찌됐건 이 경제적 압력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고 자기들은 뭐 고난의 대행군처럼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러지만 또 그때하고 또 다르잖아요. 많이 발전하다가 가면 더 견디기 어려운 것처럼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또 자기들도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 어떻게 보면 도발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말하면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대화 국면으로 전환해서 기존의 핵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안착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장 이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이제 연기시켰는데 지금 한국모함 배치한다는 말 때문에 약간 또 말싸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다시 이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재개가 될 텐데 그러면 또 그게 부딪혀서 또 이제 비난 공세와 그때는 그게 좀 출발이었는데 그죠? 미사일 도발로 그러니까 단지 문제 해결된 게 아니라 평창을 매개로 연기만 됐을 뿐이기 때문에 이 연기를 어떻게 이제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발전의 모멘텀으로 만들 것이냐의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연기만이 아니라 이제 그게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쌍중단 쌍격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희망 섞인 이제 의사를 내놓고 있는데 현재 미국은 쌍중단 쌍계를 반대하는 입장이고 우리 정부도 미국과의 그런 조율 때문에 지금 뭐 좋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번에 진짜로 도발이 없이 평화적으로 평창 올림픽이 잘 끝나게 되면 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서로 간에. 쌍중단 쌍계로 바로 뭐 옳다 찬성이다를 넘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유연성 있게 서로 간에 이거를 조율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간 조정이나 규모 조정이나 시기 횟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이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후보님한테 사실 이 오바마의 정책은 실패했다. 스트래티직 페이션스라는 소위 전략적 인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전략적 방치, 방기에 불과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완전히 끌려다니면서 오바마가 정말 무능했다고 봅니다.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이 대북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그 기간 동안 북한이 4번이나 핵실험을 하고 5번이나 4번이나 했죠. 첫 번째는 우리 노무현 정부에서 했고 4번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했고 미사일 도발만 더 고도화되고 전략적 인내라는 게 도대체 뭐냐고 아무것도 없이 이 대화도 다 차단시켜놓고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체제에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신뢰 형성에 기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 남북대화 지지하겠다 이런 말씀도 그렇고 저는 오히려 트럼프가 힐러리보다도 훨씬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뉴트 깅그리치 하원 의장을 이번 추석 연휴 때가 만났습니다. 1시간 넘게 깊은 대화를 나눴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정말 북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빌딩을 평양에다 세우자 대동강변에 여의도에 트럼프 빌딩 있는 것처럼 거기다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를 열고 그 파이프라인 우리가 가스 파이프라인 놓은 것도 엑스모빌 같은 미국에서 같이 결합해서 만들고 북한한테 불가침하겠다는 그 어떤 보증을 해주면은 북의 핵 포기를 유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저는 이 문제는 트럼프가 마음먹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는 지금 탄핵 국면에 돼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고 노벨 평화상도 받을 수가 있고 재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재산을 해결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을 수도로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바람에 중동하고 지금 난리가 분위기가 돼 있고 또 시리아 문제는 그나마 IS 문제 좀 해결했지만 또 이란 핵 합의도 불인정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중동 문제는 더 갈수록 꼬이고 있잖아요. 근데 외교 문제에서 중동 문제하고 사실 북핵인데 이 북핵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해결하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한테 좀 일정도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의 그런 정책 때문에 남북대가 됐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북은 이제 좀 화를 냈지만 그 문 대통령 말씀은 트럼프의 군사적 압박 때문 이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일관된 평화 원칙에 동의해줬다 이런 말씀이죠 취지가. 그러니까 군사 옵션이 이야기가 나왔지만 끝까지 군사 옵션 얘기를 안 했잖아요. 트럼프 한국 오셔도 안 했고 국회 연설에서도 우리가 굴신하거나 걱정을 했는데 그런 말이 안 나왔다는 거죠. 자기들이 굴신하고 있는 거겠지. 자기들이 굴신을 모든 게 사실 이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게 100% 마음에 맞을 수는 있습니까? 서로 간의 국가 이해 때문에 조정하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도 미국이 100% 마음에 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일정 정도 우리가 협력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고 오히려 돼 있는 거를 강화시킬 생각이야지 그걸 이간질 시키려고 계속하는 것은 국가 이게 도움이 안 된다. 그 남한산성 영화에 본 것처럼 어리석은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남한산성에서 괜히 명나라를 타건 그냥 청나라 될 거냐 그러다가 그냥 병자호란 정묘호란을 당하고 이 백성을 고통에 빠뜨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미국과도 잘 지내고 중국과도 잘 지내야지. 왜 우리가 한쪽 편에 서야 되느냐? 저는 미중 간이 미소 간의 관계가 다르다고 봅니다. 미소는 냉전 시대이기 때문에 일종의 권투 시합과 같은 관계를 한다면 미중 관계는 축구 시합 같은 관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중 관계는 서로 갈등하지만 서로 미소처럼 양자택일을 강요할 정도는 안 간다는 거죠. 왜냐? 여기가 2조 달러가 되는 국채를 가지고 있고 제일 수출 시장이 미국이고 미국도 제일 경제 파트너가 중국이고 양자 간에 서로 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경제적인 상호 우존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소 냉전 시대처럼 시장 경제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코콤이 따로 공산주의 경제권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지금 하나의 마켓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있는 판에 미중 관계가 양자택일 정도의 군사적 대립으로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미중 양자 선택의 기로에 몰리지 않고 살아나갈 공간을 만들 여지가 있다.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한반도 운전자론이 택도 없는 소리가 아니라 저는 우리 공간을 찾을 수가 있고 그게 남북 관계를 뚫으니까 지금 운전대를 잡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미국, 중국이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한테 지금 귀동냥하러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그런 데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뭐 더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순간을 잘 이렇게 해고 나가고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의 추세는 불가피한데 문제는 이제 최저임금이 기본급 플러스 나머지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임금 근로자 현재 대기업을 비롯한 지금 이미 최저임금을 훨씬 넘어선 것과의 그런 여러 가지 그 통상임금 계산에 있어서의 그런 걸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최저임금보다 못 받는 노동자들이 한 200만이 넘잖아요 현재. 그럼 사실상 지금 법 위반 행위가 200만이 넘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법의 규범성이 상실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안 지키고 있으면. 근데 지키라고 또 강요하기도 쉽지 않은 게 그걸 지키면 기업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한계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과제입니다. 과제인데 이제 이번에 16.4%가 인상되니까 예전에 7.4보다 추가로 인상된 9% 부분을 지금 3조로 지원하겠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극히 한시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국가가 세금으로 임금을 직접 보조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니까. 근데 긴급 비난적 성격으로 지금 일시적으로 하지만 이게 이제 EITC 같은 거라든지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걸 좀 보완을 해 나가고 산업의 생산성과 구조 고도화를 해 나가야죠.
여러 가지 통합의 목적이 사람마다 다 동상이몽이 있겠죠. 네. 근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그것은 뭐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근데 저는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대표보다 더 보수적이고 안보 분야에 그렇죠. 경제 본인 분야에 이야기죠. 안보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그 통합 과정에서 이 국민의당에서 가신 분들은 통합이 된다면 스스로 베드로처럼 예수를 3번 부정하듯이 DJ를 햇볕 정책을 3번 부정할 정도로 강요를 받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고서 그 통합 유지되겠어요? 매 이런 사안에. 그러니까 그 통합 유지되려면 이 DJ 햇볕 정책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일부라도 유승민이나 이쪽 바른정당 그룹이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고 경제 분야의 개혁 이런 분야에 서로 보조를 맞추자 이러면 그 통합이 나름대로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지 두고 볼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정치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공식적인가 비공식적인 여러 가지의 그런 대화의 청구를 다변화해서 지금 뭐 자유한국당은 어렵다 할지라도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 우리 당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개혁 분야를 함께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좀 아쉬워요. 사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탄핵이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탄핵을 했던 탄핵 연대 일종의 탄핵 연대가 개혁 연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치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그것도 크지만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품성과 자세, 국민을 겸손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섬기는 자세가 그 박근혜 정권의 오만 불통했던 것과 대비되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아무튼 저희들 끝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번 총선 때 김무성이 180석도 가능하다가 막 이렇게 함부로 오만을 떨다가 결국 일당 자리를 뺏긴 거 아닙니까? 그 공천 파동 나고 뭐 옥새 들고 나르샤란가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근데 사실 지난번에 그 새누리당의 일당 패배는 김무성 대표가 옥새를 가지고 부산으로 갔기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오히려 이한구 같은 사람을 세워서 공천을 전행을 해가지고 유승민도 공천을 안 주고 다 이러한 말도 안 된 오만한 소위 조원진 이런 사람이 최경환 해가지고 진박 간별사 무슨 병아리 간별사 하듯이 하는 걸 보면서 이야 오만이 그게 다 됐구나. 그런 분노 때문에 패배했는데 패배하고 나서도 이 패배의 원인을 김무성 대표한테 전가하고 친박들이 오히려 큰 소리 친 걸 보고 저 당은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그러더니 탄핵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완전히 민심을 거꾸로 해석하는 저런 당이 이 유지가 어렵죠. 그렇죠. 중간 평가죠. 어찌됐건 선거가. 근데 그 평가가 좋게 평가하는 거냐 나쁘게 평가하는 거지만 어찌됐건 지금 1년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동안 국정농단의 일종의 공범적 성격의 책임 같은 집권 당으로서 또 그것을 방지하지 못하고 방조한 책임에 대한 추궁이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런 요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또 무서운 그런 이 지난번 국정농단에 대한 그 채찍을 낸 것처럼 그런 평가가 내려진다면 자유한국당은 지금 체제로 그대로 가기가 어렵겠죠. 저런 식으로 못하겠죠 이제. 변화가 오겠죠. 어쨌든 개헌은 국회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 직무유기죠 어떤 면에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지방선거랑 같이 개헌하겠다고 대통령 선거 때부터 공약을 내세웠는데 오히려 야당이 이 기회에 적극적으로 개헌을 해야 될 텐데 그냥 개헌을 저지하겠다 이러고 있으니 정말 황당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주도해서 개헌 내용을 주도를 해 가야 될 텐데 오히려 방어적으로 개헌을 못하게 올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정치를 이루는 큰 축이 지금 대통령
국회인데 네. 우리 국민이 두 개의 헌법기관을 뽑아놓은 거잖아요. 네. 대통령은 촛불 민심을 통해서 탄핵이 되고 새로운 대통령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국회도 사실 해산됐어야 돼요. 새로운 촛불 민심이 만든 국회가 구성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헌법이 국회 해산 제도가 없다 보니까 촛불 민심과 어긋난 지난 그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방치했던 그 국회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금 계속 민심과 유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정치의 지금 가장 큰 지금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뭐 무리하게 무슨 국회를 다시 구성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국민의 민심을 수용했던 그 탄핵에 참여했던 그 그룹들이 그 정신을 새롭게 그 민심을 받들어서 개혁으로 가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저는 시대에 맞는 그 정치 요구가 아니냐. 이거를 해 나갈 우리 국회의 정치적 리더십이 매우 빈약하고 취약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모습만 지금 이 대통령께서 모든 걸 짊어지고 지금 가는 모양새로 되어 있고 그 옆에서 그를 뒷받침해야 될 국회와 정당의 리더십이 취약해져 있어서 좀 불균형이 돼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조국 수석이 사법개혁 발표도 사실 저거 당에서 주도해서 국회가 좀 주도해서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더 수동적이고 방어적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에 조국 수석이 발표한 거 보면서 정말 박수를 치고 저게 시대적 요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오히려 방어적으로 보이고 있는 모습이 좀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